황태현 선생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다소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셔도 황태현 선생님은 우리 학회에 아주 오래된 소문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라져서 재미있는 얘기를 또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동구라와 서구라로 나뉘었는데 그 양대 구라를 통합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지금 이제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참 박사님입니다. 아마도 정치학계에서는 김대중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아마 최초의 연구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학재 박사님이 이제 중간에 질문이 없어서 좀 썰렁하면 직접 대담을 진행을 하실 거고 또 질문이 있으면 바로 그걸 잘 엮어서 또 질문을 던져주시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제 청중석에까지 갈 수가 없어서 아마 이제 김학재 박사님이 듣고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실 테니까 마음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5시 한 40분 정도까지는 김학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김학재라고 합니다. 제가 정치사상학회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이 행사 사회를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걸 계기로 해서 원래는 진짜 가입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가입을 하고 이제 여러분께 사상학회 여러분들께 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미 일주일 전에 황태현 선생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 뵀었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보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그때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제 막히면은 저도 이제 질문할 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난주에 다 못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책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미 매진. 매진했어요. 이미 소진됐죠, 선생님. 예, 이미 소진. 그러니까 좋은 질문 있으면은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칭찬 드릴까. 이제 칭찬만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직접 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요.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한 두세 분 정도 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묶어서 받고 이제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사상학회 회원이자 인천대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3의 기회에 관한 담론이 이제 많이 확산돼 있었고 저도 20대 이제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그 자본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진보 보수 사이의 그 중간의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서들이나 이제 뭐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뭔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세계의 흐름이란 것이 사실 그 제3의 길에 대한 것이 좀 기대가 이제 여러 전 세계 시민들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고 그 역사의 발전 경로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브렉시트나 트럼피즘 같은 방향으로 귀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발표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제3의 길의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뭐 클린턴이나 뭐 그 당시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창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렇게
일종의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의 길을 걸었는데 그냥 제 질문은 그냥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차원의 제3의 길의 담론과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의 길은 어떤 것이 갖고 다른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두 차이를 묻는 거예요. 같은 점은 예. 세계- 비교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된 더 질문이면 좋고요.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의 고성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황태현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정치인 김대중을 정말 혁명가이자 사상가이다. 그런데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백그라운드 설명은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 황태현 교수님도 이론적 혁명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배워가지고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유교적 근대화, 그러니까 동서양이 모두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유교적 근대화를 이제 하고 있다. 공자 유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것이 동서양 근대화의 제도적 실천으로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이제 정말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지적인 혁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대한 유교적 근대화론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우리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 사상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으실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두 개가 나왔는데 큰 질문이라서요. 먼저 이제 답변을 바로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제3의 길과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추구하셨던 지향하셨던 중도적 개혁주의가 어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어떤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황태현 교수님께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유교적 근대화론의 틀에서 DJ의 사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이상원 교수님, DJ의 중도개혁주의와 세계의 중도개혁주의 차이와 공통점 같은 걸 말씀해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제3의 길이나 중도개혁주의가 그렇게 세계사의 사상의 조류를 바꿀 만한 그런 그레이트 아이디어, 큰 사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이건 노선이고 그 자체 세계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거 전략으로 많이 투입됐고 선거 전략에서 이기고 정부가 들어서서 성공적인 것도 있었고 성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변형을 일으키면서 오바마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오바마의 그런 뉴 데모크라트라는 전략을 마크롱이 그대로 사용해서 뭐 용어도 거의 비슷해요. 프랑스에서 좌우 대결 구도를 뚫고 대통령이 당선됐죠. 여전히 전략적으로도 유효하고 노선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뭐 그 이전에 자유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것처럼 거대 담론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상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DJ의 중도개혁주의와 이제 차이는 DJ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긴 임시정부와의 연관 속에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 속에서 그걸 구체화시킨 어떤 공적이 DJ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성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고 사회주의적으로 분배한다.
뭐 듣기는 좋죠. 근데 실제로 시행하려면 불가능한 노선이에요. 그 중도 노선이. 근데 그게 그 뜻은 취하되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그 새로운 정책을 이제 만든 거죠. 그 점에서 DJ는 창조적인 거고 창조성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양과 다른 점은 이 점은 이제 상당히 공통된 점인데 우연히 공통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임시정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55년 민주당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지만은 아주 유사하게 미국에서 미국의 리버럴 데모크라트들이 주로 빨갱이로 거기서 몰리고 그랬지만은 실은 그런 행태를 또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 노조와의 그냥 1대1 결합 또 여권운동가들과 1대1 결합 거의 모자이크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매여서 그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들이죠. 매여가지고 엘고가 클린턴의 전략으로부터 후퇴해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다 이긴 선거에 졌거든요. 그 루인스키 사건을 극복하고 클린턴이 거의 64%까지 지지도가 마지막에 회복되면서 정권이 끝났어요. 근데 다 이길 수 있는 이긴 선거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엘고는 다시는 민주당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간 게 옛날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그런 좌파적인 집단들과 계속 계약적 연계 속에서 이제 강령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거예요. 어떤 중도 개혁 노선을 거부하고 약간 좌편향을 한 거죠. 만약에 정책이 성공적이고 그가 만약에 계승했더라면 이겼다고 봐야 되고 물론 표로는 23만 표 이겼습니다. 미국 선거제도 특이성상 진걸로 이제 게임은 끝났지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DJ를 이어서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DJ가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더라면 정동영이 이겼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잘하지 못했어요. 엘고처럼 좌편향으로 가가지고 DJ가 여러 번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가야지 그렇게 한 걸음 그냥 훌쩍 가가지고 국민을 따돌리는 식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 뭐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정권 잃어버린 뒤에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고 또 지금 정권 잃어버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으면 정권 안 잃어버렸죠. 무대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엄청 당하고 있죠. 문제는 그 삼각화 전략이라는 창조적인 노선을 클린턴은 그렇게 완벽하게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방 말한 엘고 등장으로 무너졌고 그걸 다시 소프트하게 이어받은 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고 서양은 아예 창조적인 그 중도개혁주의라는 창조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좌우 정책 합쳐서 두 개 혼합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정밀하게 그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결합시키려면 어떤 이론이 필요하고 구조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서양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DJ처럼 대중참여 경제론 같은 그런 이론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점은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답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민 교수님은 어마어마한 질문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 뭐 질문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간 연구를 지금은 연구를 다 마쳤으니까 더 하지 않고 있지만 가령 낸 책들 제목만 보면 대충 방향을 알 수 있는데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기원 상하로 된 두꺼운 책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랄리스트들 1권으로 되어 있고요. 독일의 유교적 계몽주의,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근대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계몽 철학자들, 미국 공자와 미국의 건국, 뭐 제목들만 봐도 공자 철학이 얼마나 서양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는 제목들이죠. 그런데 그걸 이론적으로 종결하는 책이 유교적 근대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일반 이론이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자 철학을 받아들이는데 열심히 했던 서구 11개 국가만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러지 않은 중부나 동부나 남부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데는 근대화에 거의 실패를 했다. 지금도 우리보다 못 살고 민주주의도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죠. 공자 여기서 유교화의 정도만큼만 근대화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근데 그것과 DJ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나를 당혹시키려고 아마 고성균 교수 그렇죠? 당혹시키려고 아닙니다. 근데 이거 뭐 당황할 것은 없고 DJ의 이강요와 논쟁이 있죠. Is culture destiny? 문화가 운명이냐? 운명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그 유교적인 그 운명에 사로잡혀 문화 운명에 사로잡혀서 결국 민주화를 못 한다는 소리고 우리식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가족 권위주의로 가겠다는 이강요 말을 비판을 하면서 맹자를 예를 들었어요. 롱롱 비포 존 노크. 존 노크의 보다 오래오래 전에 맹자가 있었는데 훨씬 더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분이었고 앞으로의 세계사적인 사상적인 운동은 서양의 사상이 물러가고 동양의 사상이 흥겨할 거라는 그런 취지의 그 논쟁사예요. 포린 어페어스라는 미국 그 외교 잡지에 실린 책인데 그 방향에서 보면 내가 연구한 그 방향과 DJ는 사실 같은 방향이에요. 물론 이 테마 가지고 DJ하고 대화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대통령 오실 때 이런 거 말하고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끝났을 거예요. 아무튼 그분의 문제의식과 나의 문제의식은 같았고 다만 내가 시간이 많은 학자라서 그대로 18세기, 17세기의 서양의 사상 동향을 많이 연구했던 거고 우리 정치 사상에서 고맙게도 한 5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공자와 미국의 강국이라는 책이 상하가 나왔을 때 한 달 세션 있는 거 있죠? 월말 세션인가? 그걸 4명의 교수들이 이제 나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세션을 잡으셨어요. 고맙게도 하여간 재미있게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성문 교수님에게 충분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연구 방향이 DJ와 그렇게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합치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또 질문. 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여러 가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소개를 좀 망명. 먼저 해주시면은 네?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저 소개부터요. 저는 새천년민주당 때 바로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서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일한 김경천입니다. 요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만델라나 못지않는 강금, 연금, 투옥, 망명 이런 고통 속에서 사형원도까지 받으신 분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희망과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연금제도라든지 의약분업이라든지 IT 정보화 시대라든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룩하셨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계시가면 지금 오늘날 정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실망만 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게 참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서도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해안을 주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차근차근 할 수 있겠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손민석입니다. 저는 대중경제론의 60년대에서 70년대 맥락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계속 그 근대화론을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근대화론에서 그 박현채의 민족경제론과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어디에 좀 계신가요? 일어나서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 앉아서 일어나서. 네. 그 60년대에서 70년대 대중경제론에 대한 맥락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90년대 그 대중참여경제론 번역되는 그 맥락 말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박현채의 민족경제론과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의 관계에서도 그걸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담론과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발전 그 국가 발전의 담론 속에서 그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박현채와의 비교, 그리고 또 박정희와의 비교, 국내적으로도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뭐 로스토의 근대화 그 발전 단계론 같은 것들이 이제 수입되고 있었던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과 또 어떻게 조금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런 맥락에서 좀 대중경제론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서 답변할까요? 예, 바로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김경찬 의원님께서 그 이후에 또 총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여기 앞에서 꼭 초등학생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들으시는데 지금 현재 이 정치적인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지금 드러난 그 이전엔 확실치 않았지만은 드러난 건 이 정권은 일단 파쇼 반동,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이 정권과의 어떤 협치, 이런 사쿠라로 아마 국민들에게 매도당할 거예요. 그냥 뭘 민생에 관계되는 거 자잘한 것은 협치할 수 있지만 큰 건 타협할 수 없는 게 많죠. 결국은 뭐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는 탄핵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논쟁이 쉽지 않고 또 법을 아는 그 법꾸라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 어긋나는 건 이제 애매한 건 안 하는 거죠. 안 하면서 자기 일을 할 테니까 그런 해결책은 저는 옳지 않다고 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번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을 했었어요. 또 탄핵을 또 하고 맨날 대한민국은 탄핵만 하는 나라냐. 외국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길은 국민이 선택해준 압도적인 표를 야당에게 주었잖아요. 야당이 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싸워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이 정부의 오류들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막거나 완화시키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쟁과 압박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술이 아닐까. 그리고 뭐 너무 답답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견디는 것도 한 방법인데 많은 부분은 견뎌서 우리가 극복한 경우도 많습니다. 꼭 다 그 주어진 시간에 다 도우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성질 깊은 분들은 아마 견뎌야 될 거예요. 3년은 성질 안 높은 분들은 열심히 싸우겠지만 그런 세월을 살면서 각각 그 길을 도모해야 되고 국민은 많은 의석수를 줌으로써 야권에 일정한 미션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래도 제도권 내에서 일을 해야 되고 길거리로 막 나가가지고 의석을 많이 줬는데 그 의석을 받은 당이 의회를 벗어나서 길거리 나간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적어도 의회 내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이 정부의 압박을 강하는 압박 전술이 유일한
길이 아닌가. 우리 김명철 의원님은 성질이 급하시면 답답하시겠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고 늙어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잘 싸우겠죠. 저한테도 다 의원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명철 의원님한테는 더욱 그렇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고, 송 교수님은 대단히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중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이 어떻게 다른가? 대중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의 공통점은 DJ가 재벌 독점 위주로 차관을 불합리하게 지 멋대로 나누어져 가지고 재벌 경제를 만들고 정경유착 경제를 만들어서 시장 경제를 박살내버린 거, 이것과 대립되는 그 경제 이론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대중경제론은 박연채 씨가 썼거든요. DJ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많이 민족경제론적인 그런 측면이 강했고, 많이 거기 나오는 말이 노동자 농민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좌편향적인 대안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좌편향적인 정책에서 대중참여 경제론으로 DJ가 한 번 더 올 때에는 그 좌편향을 청산을 한 거예요. 박연채의 민족경제론적인 측면을 버리고 개방경제로 갔습니다. 오히려 개방을 해야 자유시장이 최종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또는 창설이 되는 것이지, 개방경제 아니고는 자유시장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는 현대 하나지요. 기아도 사실 현대니까. 개방을 안 하면 현대 독점이에요. 자동차 독점. 우리는 이제 자동차 강매당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강매 안 당해요. 왜? 시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수없는 외국 전 세계 유수한 자동차 회사는 한 24개 정도 됩니다. 24개가 우리나라 내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자유시장, 자유경쟁이, 제조업의 경쟁이 가능한 거죠. 그런 개방경제 쪽으로 민족경제라는 약간 폐쇄적인 개념에서 차차 DJ가 이동한 것이고, 또 시장에 대한 그런 전면적인 인정 또는 활용, 이 노동자 농민 개념이 우선시된 대중경제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어떤 쪼임, 시장을 압박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중참여경제로는 완전히 없어지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과 동시에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있는 그런 경제 민주화 개념과 그런 경제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을 유지하려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도 대중참여 경제로는 대단히 적합적으로 변했고, 그런 노동자 농민만을 말하던 거에서 소시민들, 도시 서민들, 광범위한 대중들을 개념으로 파악을 한 거죠. 옛날에는 그 대중경제론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이 75%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주변의 새로운 소시민, 소중산층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여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어긋난 책은 아니었지만 이미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제 크게 불합치성이 생긴 거죠. 그걸 극복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뭐를 말씀하셨는데 차이? 네, 그 박정희 대통령과 차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금방 말씀한 대로 재벌 경제 위주로 발전을 하는 거고, 여기는 대중 위주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건 자유시장을 긍정하지 않고는, 시장 경제와 자유 경쟁을 중시하지 않고는 DJ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대중경제론에서는 부분적으로 시장을 긍정했다면, 대중참여경제론은 이제 완전히 긍정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경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저는 중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옛날에는 좌경이었는데 중도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과격 이미지로 많이 도배되어 있었잖아요. 썼던 이제 이 DJ 쪽의 로고가
알부남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알부남. 그것과 대중참여 경제론이 이제 같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이걸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대중경제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요. 그 경제학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민족경제론 얘기를 하셨는데 민족경제론이 분명히 초기에 대중경제론에 영향을 줬다 그런 거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의 그게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나름의 그런 대중경제론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초반에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고 제가 그 논문을 김대중의 그런 경제론 부분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 1960년대 김대중의 그런 말이나 국회에서 연설 같은 걸 보면은 그 중산층을 그때부터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현채 민족경제론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그런 중산층이 중요하다는 걸 경제에서 그거를 계속 역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60년부터 박수찬 대표 최고의 연설문에 그걸 집어넣습니다. 대중경제로 방해철 선생 최호진 교수들이 설명한 것은 70년. 예, 그 대중경제론 백문백답 그때부터 방현철 교수랑이 팀으로 정윤영 교수, 방대엽 씨 비서 이렇게 하고 박순천 여사가 대표 직원일 때 1965년 6년도 그때 그 연설문 초고를 김대중 대통령이 합니다. 그때 대중경제가 처음 등장. 일단 홍태현 선배님의 그 발제는 잘 들었습니다. 저 고려대학교의 최치원입니다. 많은 선배님과 많은 인연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아는 많은 선배님의 그 학문의 여정을 보면은 이제 헤겔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 가서 환경, 노동 정치, 이제 비판 이론 측면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한국 와서 정치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공자 뭐 이런 유교 쪽에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선배님의 출발점이 이제 헤겔이시니까 어떨 때는 헤겔하고 완전히 멀어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헤겔적인 시스템적인 큰 사고를 하는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선배님의 그 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학문적인 그런 이제 노력이라는 업적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단도직입적으로 선배님께 제가 여쭤보면은 그 선배님은 아직도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은 내 사고 체계에서 뭔가 해결적인 그런 철학적인 뭔가 이제 그 변증법적인 이런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있다 보거든요. 뭐 그게 제 현재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막스 베버가 떠올랐는데 이제 베버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 세계하고 학문의 세계를 구분해서 이제 이게 뭔가 학문의 세계는 굉장히 보편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정치 세계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에 맞는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 얘기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베버를 보면은 또 굉장히 자기가 원칙은 정해놓고 막 그걸 허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선배는 원래 학자신데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반 정치인의 역할, 그러니까 안티가 아니라 세미, 그러니까 반 정치인의 역할을 하셨는데 선배님이 보실 때 이 학문의 세계하고 이 정치 세계가 정말 원칙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고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뭔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선배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하모니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데 조화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뭐 갈등되고 모순되는 학자로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 뭐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이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 더 받으실 건가? 아니 이것도 좀
큰 질문인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 큰 질문이 아니라 진짜 황당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상가 김대중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해결적이냐 아니냐 나를 물어봤어요. 아, 최천 박사 나온 질문인데 내 생각에 지금 사상이 해결적이냐? 전혀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이미 해결은 나한테 논파되는 거고 해결의 변증법은 나는 궤변이라고 봅니다. 시간 변수가 빠졌기 때문에 가령 종은 불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태제하고 종은 진화한다 하는 다윈의 태제가 정반대죠. 시간 변수를 집어넣지 않고 논리적으로 보면 해결식으로 보면 완전히 정반이야. 그런데 시간 변수를 집어넣으면 두 태제가 다 옳습니다. 인간의 DNA가 집중적인 습관화를 통해서 DNA로 침착이 되려면 약 3만 년 정도 걸려요. 3만 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이상의 반복되는 습관은 DNA로 침착해서 종이 변합니다. 진화론이 맞는 거죠. 근데 3만 년 미만에 뭐 7,000년, 8,000년 뭐 이런 역사 시간대 안에서는 종은 불변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넓게 잡냐, 좁게 잡냐에 따라서 두 개는 다 성립하는 태제이기 때문에 시간 변수가 빠진 논리학은 해겔의 대논리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궤변이에요. 내가 해겔로 공부를 계속 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또 받아서 했던 칼막스, 박사학위가 칼막스 전공이죠. 독일 가가지고 독일말로 칼막스를 42권을 읽어가지고 독일말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최초의 한국 사나이이자 최후의 사나이 학위 받고 나니까 소련이 망해가지고 더 이상 유학을 안 왔습니다. 근데 그 해겔의 변증법도 그 점에서 완전히 그런 궤변입니다. 해겔은 자기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 칼막스는 과학이라는 개념을 끝내 개념을 정립을 못했어요. 변증법적이야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자연과학적인 수치, 통계 이런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에 매몰되는 식의 과학 개념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가지고 있다가 끝내 데피니션을 못하고 정의를 못하고 이제 죽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제 생각은 해결적이지 않고 대단히 공자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올 책이 지식산업사에서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교정만 보고 있는데 나올 책에 방대한 책인데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옵니다. 제목이 국가변동의 일반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정의국가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그 사람을 많이 죽인 명분이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요. 두 번째 많이 죽인 게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국가 형태가 깨지지 않는 한 그 정의국가를 플라톤서부터 쭉 공자님은 이 정의국가를 패도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대를 인의국가, 인과 의가 정의가 같이 실현되는 국가를 대도국가 또는 지도국가, 지극할 지자 그걸로 가는 거, 돌아가는 걸 그 대동사회라고 생각했고 지금 서구 사회가 네오파시스트들의 등장으로 좌우 정책이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 보니까 비슷해져 가지고 아주 정책들이 유사해졌습니다. 좌익 정당과 우익 정당이. 근데 그들의 공통 과제가 나타났어요. 이 네오파시스트를 싸워 이겨야 되는데 프랑스만 한번 보세요. 프랑 나셔널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이번에도 엄청 우회에 진출했습니다. 독일같이 그 나치즘에 유린된 나라도 52석이나 알터너티브가 지금 차지했어요. 옆에 오스트리아는 네오나치스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네오나치스, 일본 아베 같은 놈들인데 그 놈들이 제2당이에요. 이탈리아는 집권해버렸습니다. 파시스트들이. 이 새로운 국면 그리고 동구권에 있는 모든 나라는 집권층이 전부 네오파시스트야.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자기가 완전히 우익들, 극우 세력들, 파시스트 세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 중에 가장 정예 부대가 그런 네오파시스트 민간
민들이었는데 그 단체를 정기구원화 해가지고 러시아 지금 본토를 침공했어요. 본토 침공은 2만 명이 전부 그런 애들입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동구 지역에 살아남았다? 이놈들은 자기 유대인들 죽인 시체 파묻어주고 살아남은 놈들.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네오파시스트와 같이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정리하고 분리해야 되는 게 지금 서구 좌우 정당의 공통 과제가 돼가지고 독일도 대연정을 했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좌파가 잡았지만 우파와 협력하지 않고는 그 네오파시스트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우 정의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지금 끝나고 인위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대가 됐다. 우리 인위국가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의 통일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적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어보셨는데 학문적인 것하고 정치가 이게 다르느냐 모순되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학문과 정치가 다르려면 무지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르냐? 정치인한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학자가 가서 계속 시비 걸려. 그러면 무지하게 멀어져요. 근데 DJ한테 아무 신임도 못 얻은 교수가 가서 잘난 책 뒤지게 하면 하나도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하고 하나도 안 들어요. 잘 꼬셔갖고 친해져가지고 근데 좌는 이렇고 우는 이렇습니다. 일단 그 양반 마음에 황태영이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말을 듣지 가서 아주 크리티컬한 말만 계속 한다고 해서 안 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권력을 잡는 거예요. DJ 앞에서 DJ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DJ 앞에서 영향력을 얻는 건데 국민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임을 얻어야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후보가 똑같은 작은 규모의 학자 나름대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약간은 권력을 빌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기도 상당한 덕행이 필요합니다. 좀 안다고 값진 데다가 정치권에서 온 수없는 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썰어져 간 게 이 여의도예요. 여의도. 우리 길승민이 뭔지 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끝났잖아요. 다 덕이 부족해요. 덕이. 나도 덕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DJ하고 좀 악유가 맞았는지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할 때도 수법이 좋아야 돼요. 한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를 다 칭찬을 잘했다고 해주고 마지막 하나를 싹 고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정치와 학문이 거리가 좁아지지. 물론 끝내 DJ 같은 경우는 끝내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졸이잖아요. 고졸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학을 안 나오면 늙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준의 얘기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말을 못하니까. 그건 양보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신뢰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집권하자마자 최대의 문제가 온더비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이 특검을 한다는 걸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놓고는 특검 안 하는 거야. 막 야당은 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이제 정균환이 원내총무인데 특검 막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임무야. 근데 그걸 거기에 특검 결과는 실패한 노비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실패한 노비가 아니라 노비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안 하시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이게 노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실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 결과를 믿느냐 못 믿느냐 국민이 그 신뢰와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도 한 5가지 잘하신 걸 쭉 얘기를 했죠. 6번째 이건 지금 노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걸 믿게 만들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균환 총무 만났더니 왜 갑자기 대통령이 반대로 방어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한 5, 6년 지난 뒤에 나중에 내가 말을 해줬죠.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고. 일단 5개를 칭찬을 하고
마지막에 이것만 싹 고치면 진짜 전국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기술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저 최천 박사님 자꾸 멀어지지 말고 그래. 행동하는 양식을 DJ는 강조하셨지만 저는 행동하는 학문을 강조합니다. 의대 교수가 환자 치료 못하면 그 의대 교수 아닙니다. 정치학 교수가 정치 못하면 그건 가짜 교수예요. 틀렸는가? 언젠가는 정치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학문은 높아. 근데 그 행태가 정치인한테 참 마음에 안 들게 놀아.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도 자기 생각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친구가 필요하고 정치인을 친구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센 DJ만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옆에 계신 또 생장만 우리 건너가 고문도 있고 그리고 원내청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면서 이러이러한 걸 가르쳐주고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노인네 애들 됐잖아요. 그냥만들 문제 벌어치면 저 친일이야 반일이야 막 묻고 그러면 그거 정확히 설명해주고 지금도 계속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그 정도 신뢰를 내가 쌓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최천 박사 너무 잘난 척하면 하나도 말 안 들어요. 예, 이걸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문관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99까지 잘하시면은 다 말씀드린 걸로 생략하고 진짜 궁금한 거 한 가지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사 교수들이 지금 현장을 떠나는데 저는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밟아갖고 올려서 그들 집단에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사들 중에요? 의사들 의견들 다수 내지 거기서 이제 협회에서 정한 걸 따르지 않는 걸 이제 완전히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당론이 결정되면 그거에 찬성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당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하고 이제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인 인물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정말 인류의 자산이죠. 그런가 하면 김대중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맨날 들었던 얘기는 그 빨 새끼 이거 XX는 뭐요? 그 다음에 첩 뭐뭐 XX 두 번째까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냐면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다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괜찮습니다. 제가 욕할 줄은 몰라갖고요. 빨갱이 새끼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자우지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얘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졸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어디 교육이 부족해서 즉 소크라테스가 보듯이 주주의 알면 되는데 안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로마 카톨릭 교도였다고 한다면 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옳은 거 그런 거냐 판단해서 사실 국회에서는 그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이 모여서 적어도 정치 이름으로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악을 하면 안 되죠. 굶어 죽는 놈 먹고서 이건 내 잘못이니까 굶어 죽어.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당론의 이름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정말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게 본인 자신이 그러한 독재, 그런 그때 당시에 유신 국회의원들이 훌륭하신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옳은 것, 공면을 위한 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분들도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단지 좀 여쭤본다면 그래요. 왜 우리의 훌륭한 엘리트들은 국회에서 토론하지 않고
당론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되는가, 그게 질문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감세를 양쪽으로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이제 동감도 되고 적어도 그때 당시로서 성공적인 전략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정감세 실컷 다 해줬습니다. 내년 내후년감도 선거하죠. 그러면 또 이제 표 얻기 위한 감세 정책을 해야죠. 감세하면은 이제 뭐 내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반발자국만 앞서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전략적인 면도 이해하지만 또 하나 그런 면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제 36년 그 이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교육 역시 독재 교육, 전체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다 반발자국만 가져야 된다는 건 상당히 정말 어려운 문제인과 동시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면도 한편 들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온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364일 정치 비판하다가 선거날 하루 되면 잘못 찍어놓고 또 364일 후회한다. 즉 정치가 똑바로 돼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국민이 항상 옳은 면도 아닌 면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사실 이거 생각하다 어젯밤 잠 못 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예. 질문했을까요? 네, 아까 토론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황태영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게 되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우리 김대중 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님 인연으로 제가 서울에 있는데 오늘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의 중앙회장 또 서울지부장 경기지부장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저는 김대중 대통령 하면 그 당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런 걸 좀 인상이 기억이 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어떤 시민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기절해서 죽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감동이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드릴 말씀은 김대중 사상에서 제가 이제 높이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많은 사람이 민주화와 산업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오늘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4.19나 5.18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없이 경제는 발전이 없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높은 점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양자 역학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연과학자는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쳤던 교수인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양자 역학은 아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빛도 파동이자 입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주파수의 일치, 공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역시 주파수의 일치, 공명이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거 다 주파수 일치, 공명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의 공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뭐냐면 지금 공명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정치 국회의원 하셨는데 우리 이런 말 하죠. 선거할 때
선거 이기는 비결은 집토끼 단속을 잘하라. 두 번째가 남의 집 토끼 건들지 마라. 세 번째 산토끼를 잡아라. 이게 뭐냐면 중도층을 잡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냐면은 공명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요. 토론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죠? 다시 말하면 민주 세력이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유튜브로 사람들을 매도하는데 그것이 공명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토론을 통해서 민주 세력이 공명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죠.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해서 많은 위원장을 차지했는데 그 위원장들의 국회에서 국민의힘 야당 공직자 후보를 다루는 그 모습이 민주 세력으로부터 공명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좀 핵심이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하면 토론은 A가 필요합니다. A가 없이 막 하면 사람들이 저는 민주 세력이 이탈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이야기 포인트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토론이다. 민주 세력의 토론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 토론이다. 그래서 좀 A를 지켜가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위원장들이 좀 국회에서 A를 지키면서 정말로 질문을 통해서 저도 이제 제가 좀 여담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도 교육감을 할 때 강원대 교수를 휴직하고 경기도 7교육연수원장을 좀 해왔어요. 2년 동안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수를 전달식, 주입식이 아니고 토론식, 참여식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토론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포스트 김상곤이라는 그런 낙인을 지켜가지고 아주 제가 예를 먹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를 나왔어요. 감사를 나왔는데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교육위원들이 감사할 때 막 떠들고 막 저를 비방하는 건 무섭지 않더라고요. 근데 강 원장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면 무섭더라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뭐냐면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왜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나 뭐 할 때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떠드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하게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공직자들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혼자 떠들어 버리니까 국민들한테 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토론에 A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민주 세력이 주파수의 일치,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사회가 토론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난국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 안타까움이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게 됐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영 교수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질문 형태로 이야기하시고.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장 교수님, 지금 두 분이 먼저 나와서 하나 나중에 오시죠. 이게 애매한 질문들을 두 분 다 하셨어요. 왜 당원이 당로로만 따르느냐? 우리 정치사상학회 회원인지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된 것은 정치사상학회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어느 당에 찍는 표가 있고 그 후보에게 찍는 표가 있죠. 그리고 후보도 당명을 달고 나와서 찍혀서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요. 그리고 그 당을 보고 찍었고 또 당으로서 비례는 당선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을 보고 찍은 국민들의 뜻에 반해가지고 그 당 기율을 안 따르고 당론을 안 따른다? 그건 정치의 ABC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의사들 중에 왜 그런 거왜 의견을 했으면 그것만 따르느냐,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왜 작살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요 영국에서 그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출근하잖아요. 총으로 쏘아 죽여버렸어. 미국에서는 더 심했고, 피스트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 잘난 척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자기 의견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결정을 한 것을 따르는 그런 어떤 덕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연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혼자 떼똥밖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아닌 다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다 그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물론 한 사람이 옳고 100명이면 99명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다수결은 진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수파가 발언을 할 기회를 먼저 얻는 권리예요. 진리는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결판이 나겠죠. 민주주의가 다수파가 소수파를 작살내는 게 민주주의라고 레닌은 그렇게 말했죠. 소수파는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야당 탄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 진리를 접근하는 방법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는 쪽이 다수파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는 그 절차가 중요하다. 그 절차의 결과로 나온 건 일단 진리로 당분간 가정한다.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다당제 원리니 뭐 이런 걸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뭐 여기서 민주주의 강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부자 감세를 말씀하시던데, 법인세를 감세하는 건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2% 감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의 이재명 측은 반대했어요. 아니 그걸 제대로 중도개혁주의적인 대응을 한다면 좋아, 2% 감세해 줄 테니까 근로소득세도 2% 감세하자. 자기들의 정책은 동시감세잖아요. 동시감세 정책을 몰라요. DJ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강의를 하다가 신랑이 끝에 1% 감세로 합의를 봐서 지금 1% 감세됐습니다. 그 이전에 24%였던 걸 문재인 대통령이 26% 올린 걸 1% 내려갖고 이제 25%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 어려움에 처한 것은 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조세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반은 이재명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뭐라고 반대한지 압니까? 이재명 쪽에서? 그 세력이 부자 감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인인 기업과 그 기업주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기업주야 부자겠죠. 근데 이거 돈 가져가잖아요? 공금혁명이야. 자기 회사에서 돈 가져오면 공금혁명으로 감옥 갑니다. 이 법인세를 감사해 주는 것을 부자 감사로 지금 민주당이 여기고 있는 거,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그런 말을 쓰시고 그러던데, 아무튼 내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술 먹을 때 그다음에 우리 강치원 교수님은 다 잘 모르겠고요. 뭐 좋은 말씀 같아요. 거의 공자님 같은 말씀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서양 이론은 다르지만 이 서양에서 이제 우리 기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데모크리투스나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이 원자론을 전개했어요. 근데 원자 사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아무 감흥도 없어요. 여기 기 이론을 극동은 오래전부터 전개해 왔지만 기와 기간의 감흥 이론을 계속 전개했어요. 그 감흥 이론 속에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이제 공명 이론도 들어가고 공진 이론도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그런 감흥은 공감이라고 그래요. 서양사를 하신 건 인문학 아닌가요? 이 자연과학 용어를 쓰시면 두 말급사가 서로 이거 하는 거예요. 공명 공진 아닌가요? 공감적인 언어로 논쟁을 하고 그래야지. 저는 토론하는 거 민주주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건 교수들이 자기들끼리 세미나하는 모델을 갖다가 정치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넘긴 원고가 제목이 공감적 해석학과 공감장애 이론입니다. 하버마스의 그 주둥아리 갖고 뭐 하려는 토론
토론 위주의 공론장 이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공감장과 공론장은 완전히 다르고 공감장은 민심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헌법은 민심에 기초해 있고 법률은 공론에 기초해 있는 겁니다. 공론은 무지하게 변해요. 뭐 1년에도 수없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이 2,000개가 넘어요. 공론은 맨날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끊임없이 고쳐주고 법 개정이 수없이 일어나서 2,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헌법은 지금까지 안 바뀌잖아. 헌법은 민심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공감장에 기초해 있는 거고 공론장만 갖고 떠들면 공감장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다예요. 민심의 바다. 거기에 떠있는 조각배가 공론이거든요. 하우마스는 그것만 갖고 막 물고 늘어지고 토론을 잘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한번 지금 하시는 운동 토론 운동이라고 그러셨는데 공감장 이름 보고 좀 공감을 하시든지 수정을 하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공자는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자로 되는 서자예요. 용서할 때 쓰는데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공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을 여자 마음심자. 내가 평생 지연으로 내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까? 자공이 물어봤을 때 있느니라. 서다 딱 그랬는데 공감이다. 그래서 그 맹자는 공자는 계속 공감 정치를 중시하잖아요. 토론 정치가 아니라 공감 정치, 동고동락.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가서 눈물 바다를 만들었으면 한바탕 울었으면 절대 탄핵 안 나옵니다. 안 그래가지고 눈물 2방울 떨어뜨리고 왔는데 3방울인지 모르겠는데 악어의 눈물이죠. 그게 총선에서 지는 걸로 나타났고 한주석 져가지고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그 탄핵 통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불통 대통령이라고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많이 했는데 그보다 먼저 양반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국민은 엄청난 복수 보복적인 투표 생각을 벌입니다. 몇 석 안 되는 민주당이 일당이 돼버렸으니까요. 그 공자의 맹자의 공감 정치, 여민 동락, 여민 동안,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백성과 더불어 근심 걱정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 정치 사상학회에서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경천 내인을 끊임없이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걸 끊임없이 붓글씨로 썼던 DJ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맹자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싱가포르 총리를 박살을 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공자를 그냥 공부한 건 아니고 다 뜻이 있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도 질문하시고 안녕하세요. 김태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내 질문이 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많이 와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고 질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풍부한 지식을 가지셨고 저한테는 벅찬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초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질문하는 점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사실 민본 정신을 상당히 뿌리 깊게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해겔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이미 아까도 부인을 하셨고 그리고 또 공자님에 대해서 또 지금 새로 또 책을 내시는데 제가 박사님의 책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제가 꼭 오늘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상을 광주 시민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한다. 이걸 학술 형식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뭐를 배우고 와야 되나. 하지만 이 질문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서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00년 전으로 본다면은 뭐 그걸 갖다 굳이 뭐 이렇게 중세, 근대, 현세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200년 전에는 저희들이 명나라의 일부였었고 뭐 100년 전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였었고 그리고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일부이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봉착되어 있는데 과연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애민 사상을 누가 있어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반걸음만 나가셔라 해서 반걸음을 나가셨는데 과연 이 시대에 나머지 반걸음을 누가 있어 나가가지고 우리 광주 시민들, 호남인들께서 이 교육의 도시, 민주의 그런 성지 그리고 문화의 호남에서 문화의 도시 호남에서 누가 있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생에 반걸음을 더 나가서 채워줄 수 있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개인 생각을 짧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말씀. 제가 한번 마이크를 더 잡았는데 용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토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토론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를 위해서 가장 기여한 대통령을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토론에 실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두 번 안 하셨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이 KBS에서 토론하는데요. 국민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유식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길게 대답하십니다. 또 국민이 가슴 벌렁거리면서 한마디 하면 또 유식한 대통령께서는 길게 대답하십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의 대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검찰 한 12명 모아놓고 강금실 장관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좋은 프로그램을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하셨어요. 왜냐하면 검찰 1이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길게 말씀하시고 또 검찰 2가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길게 말씀하시고 검찰 3이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길게 말씀하시다가 막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검찰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그 칼럼을 보고 저를 중앙일보 논쟁과 대안이라는 좌담 토론 2년 동안 저한테 사회를 맡겼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황태영 교수님 정말 좋은 강의를 제가 잘 들었고 특별히 그 당시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그 재미있게 하기엔 저는 상당히 좀 스토리텔링에 꽂혀 있는데요.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주최 측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공간에서도 제가 진행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부 다 마이크를 다 저는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말씀씩 다 하시고 황태영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대화할 때 12명 검찰들한테 다 마이크를 다 주고 마지막에 한 번만 딱 하면 일도 단칼로 끝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토론 문화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아무튼 토론에 너무 집착하다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토론이 답이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제가 한마디 코멘트하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길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태성 시민께서
사실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대체해서 누구를 지금 지지해야 되느냐, 인물이 있냐 호남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찍어달라 그 사람. 지금 그런 뜻이 그래요? 호남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정치사상학회 학술 토론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정치인 누구를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그걸 밀 수 없는 그 장이라는 걸 확립시켜드리고 다만 이 말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KBS 질문지가 왔는데 인터뷰하자고 하면서 왜 호남은 중앙에 인물을 만들었는데 4번이나 계속 실패해 왔는가? 왜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답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실패했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 대통령 후보가 된 정동영도 있었고 그리고 당 대표를 한 이낙연이나 송영길 같이 그 두 사람도 있었는데 다 호남이 죽이지 않았느냐. 호남이 제일 먼저 지금 관념을 바꿔야 되는 건 호남 후보 필패론이다. 호남 후보는 반드시 지기 때문에 영남 후보들을 써야 된다. 정동영은 71% 얻었어요. 호남에서. 그런데 우리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후보들은 84에서 95% 얻었습니다. 호남 후보는 71% 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외면했어요. 두 대표, 민주당 대표를 한 이낙연과 송영길을 둘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후보로는 안 된다. 영남 배우를 쳐갖고 얻으려면 영남 후보를 해서 그런다. 그 영남 후보론, 필승론, 호남 후보 필패론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물을 여기서는 키울 수 없다. 인물이 없어서 못 키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인물이 이미 나와 있는데 밟아버려요. 예? 그거 자체의 관념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절대로 호남 DJ 이후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포스트 DJ 운운하지 말고 그 생각부터 떨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DJ는 호남 후보인데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40년 싸워야 되니까 호남 후보 안 된대요. 이런 생각이 이미 광주만이 아니라 호남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결코 아무도 결국은 여기서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에서 중앙에서 아무리 싸우고 이겨갖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함을 내놔도 호남은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인제에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제에서 처음으로 민의원 선거에 당선됐는데 목포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또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호남에서 호남 사람이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 관념을 먼저 치유하는 게 김태성 시민님 나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4차례 하셨습니다. 당선인 시절, 그 다음에 KBS, MBC, SBS 4차례 가졌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장황히 하신 것은 IMF 극복식이다. 그 설명에 대한 답으로 장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 교수님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948년에 정부가 수립해가지고 지금 벌써 70년 넘었죠. 76년. 근데 이 패권주의 세력이 특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으로는 영남입니다. 이승만 정부 당시에 김성수 씨가 부통령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은 경북 칠곡 출신의 장택산
그 사람 밑에서 비서를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그 부산 정치파동과 국민 반영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가 이쪽에서 입었던 여러 가지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2산후 상징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954년 이 국민 반영 사건과 부산 정치파동을 기회로 해서 국민의 목불인견의 참상을 묵과할 수 없어서 정치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잘 나가는 성공한 대사업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아마 사업을 계속했으면 정기영 회장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 정도의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국민 반영 사건과 부산 정치 파동에서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국민만 이렇게 불행하겠구나. 여기에 정치의 출발점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1971년에 5월 25일 총선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이 호남은 물론이고 남해안, 동해안 벨트까지 그때는 통행금지가 12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에서는 여수의 모 후보가 우리 지역도 들려주시라 가지고 찾길에 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수를 들렸다가 진주로 가는데 밤 11시까지 진주에 10만 명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로 확인될 수가 있고 저하고 사적으로 친한 진주분 정근영이라는 검찰 수사관이 부산 김대중 기념사업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한 바입니다. 이 지역 감정은 바로 박정희가 이호상을 통해서 먼저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호상은 신민당 후보한테 떨어집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이거에 악화된 것은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극단적 지점은 1987년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광일 김광일 비서실장이 1987년 8월까지 동교동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 사상학회가 이 귀한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 질문자나 대답을 아까 황태영 교수님 고졸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김대중은 그 당시 고졸은 목포상고 고졸은 요즘 대학원 석사 이상입니다. 아마 박사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소략하나마 오고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디플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면 김대중 팩트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진백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회 회장이세요. 앞부분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국민과 대화를 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너댓 번 했어요. 네 차례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번 하셨고 말씀하신 차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소통 방식이 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한 번이 아니고 너댓 번 하셨고 그 바로 잡아주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추모사업 회장님이 자세히 아시겠죠. 여기 참석해 있는 분들도 얼추 알아요.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 그 반대해 오실 분들 없을 것이고 아무튼간에 오늘 장시간 토론 속에서 뭔가 진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듣는 사람들이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 혼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토론 속에서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 반대하지 않으시죠? 예. 시간이 진작
45분에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좀 지체됐지만 예, 황태현 교수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토론 주제는 사상가 김대중이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상가 황태현 이렇게 또 바꿔도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황태현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상가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로 이제 직접 느끼고 싶은 분은 김대중 전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집 김대중 도서관에 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 강연과 황태현 교수님의 강연과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사진 안 찍어요? 단체 사진? 너무 많아. 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럴까요? 예, 밖에서 단체 사진 한 장 찍으시죠.